며느리가 건넨 일정표에 적힌 시급 888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값싼 일꾼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날 이후 3개월 만에 그들은 무릎 꿇고 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숙희,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아들 민준이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세종시 집에 방도 준비해뒀다면서요. 며느리 수진이도 환영한다고 했고 손녀 지우가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죠. 외로웠던 터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친구 경희가 말렸지만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경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세종시로 가는 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설렜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우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7살 꼬마가 이제 맨날 할머니 볼 수 있냐고 물었죠.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8개월이라 힘들어했거든요. 한 달 후 둘째가 태어났고 제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기저귀, 도시락, 청소, 빨래, 육아. 석 달이 지나자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베이비시터에 한 달 250만 원 들었을 거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 어깨, 무릎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어머님께 드릴 게 있다면서 테이블 위에 종이를 놓았습니다. 일정표였어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업무 스케줄 및 급여 명세서.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오전 6시 기상 및 아기 수유, 오전 7시 지우 등교 준비, 오전 8시. 청소 및 빨래, 오전 10시 장보기, 정오 점심 준비, 오후 1시 아기 돌보기, 오후 3시 지우 하원, 오후 5시 저녁 준비, 오후 8시 아기 목욕, 오후 10시 지우 재우기.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급여 40만 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16시간, 한 달 480시간. 시급으로 따지면 833원이었어요. 아니 잠깐 계산이 틀렸네요. 다시 해봤습니다. 40만 원을 48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833원. 최저임금 9,860원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헷갈려 하실까봐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요. 그리고 용돈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좋은 거 아니냐고 정확하게 일하시면 편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물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냐고.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가족이니까 이렇게 배려하는 거라고 했어요. 배려.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시급 833원. 나는 833원짜리 일꾼이구나.
가족이 아니라 값싼 가정부였구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가 화를 냈습니다. 당장 나오라고, 그런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떠나겠다고. 하지만 그냥 떠나지 않기로 했어요. 제대로 보여주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한 장 놓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민준아, 엄마 간다. 833원짜리 일꾼 노릇은 이제 그만할 거다. 앞으로 진짜 베이비시터를 구해라. 250만 원 내고. 그리고 기억해라. 엄마를 함부로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다.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 동안 비워뒀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시작이냐고 물었습니다. 경희가 웃었어요. 복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경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오래 거래하던 변호사였어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강남 아파트 등기부 등본, 여의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보유 내역서.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자산 35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강남 아파트 시세가 22억이었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이 8억, 예금이 3억, 주식이 2억이었죠. 모두 제 명의였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다 제 이름으로 해뒀거든요. 민준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지요.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 엄마인 줄로만 알았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전 재산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라고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요. 아니라고 답했어요. 지금 당장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3개월은 평화로웠습니다. 온몸의 통증이 사라졌고 거울 속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죠. 베이비시터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석 달에 900만 원을 썼다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요. 다시 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833원짜리 일꾼이었다는 거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나는 안 간다고, 절대로요. 일주일 후 수진이가 지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님 없이는 안 된다고, 집안이 엉망이라고 울먹였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얼마를 주려고 그러냐고요. 수진이가 100만 원은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용돈으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계좌 내역서. 수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내 재산 목록이라고요. 총 35억이에요. 수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강남 이 아파트가 22억이고요. 여의도 오피스텔이 8억,
예금이 3억, 주식이 2억이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이것도 보라고 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는 없다고, 민준이는 외아들인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주냐고 소리쳤어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를 833원짜리로 본 대가라고요. 수진이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지우만 남기고요. 할머니랑 자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지우와 함께 잤습니다. 꼬마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요. 민준이가 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돈으로 환산한 거라고, 가족으로 대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 그게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냐고요.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다고요. 하지만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조건이 있다고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어요. 말했습니다. 첫째, 수진이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친척들 앞에서요. 둘째, 앞으로 명절이든 제사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부르지 말 것. 셋째, 손주들은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여줄 것.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말 것. 나도 존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요. 민준이가 약속했습니다. 다 하겠다고 했어요. 한 달 후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수진이가 모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일정표를 만들었다고? 월급 40만 원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수진이를 나무랐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한다고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주말에 가끔 데려와요. 하루나 이틀 보고 돌려보냅니다. 베이비시터 노릇은 안 합니다. 그냥 할머니 노릇만 해요. 민준이는 매달 찾아와 안부를 묻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중해줍니다. 유언장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바꾸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요. 이게 제 복수였습니다. 떠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한 것, 제 진짜 가치를 보여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되찾은 것. 833원의 모욕은 35억의 교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희가 말했어요. 잘했다고, 제대로 보여줬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니에요. 833원짜리 일꾼도 아닙니다. 저는 정숙히 35억의 자산가이자 무엇보다 존엄한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도 존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할머니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세요. 필요하다면 떠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저처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